하시는 분이십니다. 박주민 최고위원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전에도 무선 마이크가 없었던데 지금도 없는 거죠? 무선 마이크 있어요? 네, 있어요? 예, 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올라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 정치, 뭐 민주주의, 정당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릴 건데요. 여기 저 주어진 시간이 얼마죠? 80분이요. 네. 여러분, 정치가 뭘까요?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의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정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물이요? 예, 정치는 생물이다. 예. 정치의 약간의 그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정치의 개념에 대해서 근데 저는 좀 여쭤본 건데 정치를 보통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셨어요? 굉장히 세세하게 사회의 여러 가지를 구성하고 정하는 그런 직업이자 작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정치가 다루는 분야이기도 하죠. 한 두 분 정도에게만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는 그냥 정답 없어요. 그리고 제가 채점도 안 하고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우리 젊은 분한테 한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하나의 그룹,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맞는 부분도 있죠. 한 번만 제가 더 들어보고 싶은데 그냥 편하게 나는 정치를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라는 건 이런 거다. 개념적으로 정치의 개념은 이거다. 예.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화합시키는 그런 기술이자 작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것에 대한 그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정치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 다양한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딱히 정답은 없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의 정의는 사회의 구성 원리 및 운영 원리를 정하는 과정?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틀렸나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 사회의 구성 원리 그리고 운영 원리 등을 정하는 과정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의에 기반해서 몇 가지를 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인간이 제가 맨날 떠들고 다니는 얘기인데 만약에 인간이 혼자 살 수 있다면 정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뭐하러 정치를 하겠습니까? 혼자 뭘 어떻게 정치를 해요? 갑자기 저한테 막 정치를 하고 저보고 저한테 투표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나요? 그거 필요 없죠. 사회를 전제로 했을 때 정치라는 것이 필요하고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그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뭘 지키고 또 뭘 해야 하고
또 자원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나누고 하는 걸 끊임없이 계속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과정이 뭐겠어요? 항상 토론을 하든 아니면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누르든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과정이 있고 그게 다 정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인간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동물 또는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하고 사회를 이루는 이상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그럼 감이 잘 안 오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느낌인데, 자, 생물 중에요. 태어나서 성체, 어른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장 긴 생물은 뭘까요? 인간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더라도 예를 들어서 코끼리 태어나자마자 걷고 무리를 따라서 행진을 할 수 있어요. 고래 태어나자마자 무리를 따라서 헤엄칩니다. 예. 그리고 바로 먹이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사실상 생존에 크게 어려움을 장기간 겪는 그런 상태로 자연 상태에 내버려지는 그런 생물은 없어요. 오로지 인간만 그래요. 제 딸이 태어난 지 이제 11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아직 걷지를 못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자연 상태에서 야생에서 어떤 동물이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냐고요. 예? 아니 제 딸이 좀 늦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11개월이 지나도 어떤 생물이 걷지를 못해, 이동을 못해 자기 혼자. 그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인간은 왜 그게 가능하죠? 왜 가능하죠? 보호를 받아. 그럼 누구의 보호를 어떻게 받아요? 부모, 가족, 사회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인간은 생물학적 특징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언어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혼자 산다 언어가 필요해요? 뭐 혼자 막 노래 부르고 혼잣말 하려고 우리가 언어를 만든 겁니까? 언어가 왜 발달했죠? 왜 소통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으면 언어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인간의 뇌도, 인간의 뇌를 포함한 모든 생물학적 특징이 바로 사회를 이루는데 보다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이 추상적으로 믿는 여러 신념과 철학과 우상들이 있어요. 예? 국가라는 거, 민족이라는 거, 이런 개념은 왜 생겼을까요? 다 인간의 공동체를 크게 만들고 인간의 공동체를 더 광범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사회를 이루어서야만 살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절실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보통 정치가 왜 중요해? 그러면 정치에 관심 갖는 게 교양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인간은 사회가 없으면 살 수가 아예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도. 근데 사회를 이루는 순간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사회를 어떻게 짜고 사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사회에서 생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그 원칙과 룰을 계속 정하고 계속 변경해 나가고 하는 작업을 해줘야만 사회라는 게 유지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래서 정치는 인간이라는 종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을 못 받으실 경우에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몰라. 내가 무슨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말을 굉장히 쉽게 하시는 이유가 저걸 절감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해졌기 때문에 마치 공기처럼 사회라는 게.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을 강조했고요.
사회를 우리는 이룰 수밖에 없고 사회를 이루는 순간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의 구성 원리와 운영 원리를 끊임없이 정해야 되잖아요. 누구와 정하든 어떤 방식으로 정하든 계속 정해야 되고 그 과정인 정치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그 말이 이꼬르 정치적 동물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동일어였다는 거예요. 사실 동일어. 그 개념이 그 사람들한테는 머릿속에 동일한 이미지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사회의 구성 원리나 운영 원리를 정하는 과정이라는 개념의 정치는 다양한 형태가 있었겠고 시간이 흐를 때마다 변해왔겠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치의 형태 뭐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민주주의죠. 또 뭐가 있었어요? 예? 여기서는 그냥 사회주의다 뭐 이거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는 민주주의자라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당되는 개념으로 사회주의를 쓰시는 거는 사실상 정치학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안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북한, 중국 다 자기네들 민주주의 국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반대는 사회주의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개념적으로? 틀리죠, 사실은. 틀린 겁니다. 자, 그럼 민주주의가 있고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뭐죠? 뭐 독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정치 체제로 보통 왕이 다스렸던 왕정이 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왕정이 독재 중에 하나죠, 그죠? 자, 독재라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지배 권력이 작동되는 방식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우선 왕이 사회 구성 원리와 운영 원리를 마음대로 정하는 체제가 수천 년간 이어져 왔었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왕정이라고 그러죠, 왕정.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왕이 혼자 하지 않고 세네 개의 유력 가문이나 그룹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베네치아도 그랬었고요.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도 그런 정치 체제가 나타납니다. 뭐라 그러죠, 그걸? 예? 공화정은 아닙니다. 과두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과두정? 과두가 뭐예요, 과두? 셋, 넷 이렇게 가리키는 머리가 셋, 넷이란 뜻이에요. 머리 두, 과두, 셋, 넷. 네. 보통 이런 왕정이나 귀족들이 다스리는 과두정이 정치하는 방식을 보면 정치 권력이 집행되는 방식을 보면 독재예요. 그게 뭐냐? 절차나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게 있어도 언제든지 왕은 그걸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걸 무시하고 막 관철할 수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막 누를 수 있잖아요. 아니 왕이시여, 예전에는 세금 거둘 때 저희들한테 동의 얻는다 그러더니 오늘은 이번엔 왜 마음대로 거두세요? 야, 내 마음이다. 이게 독재인 거예요. 그죠? 그런 방식이 가능했던 게 주로 이제 이쪽이 이제 독재가 되는 거고, 사회주의 경우에도 과거 소련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네들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일당 독재, 즉 공산당이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이 작동될 때 제도나 시스템 또는 절차가 있는데 무시하고 막 누르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박정희 시대 때나 이럴 때도 선거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절차가 있지만 막 무시하고 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건 독재다, 왜 니네들은 정해진 절차나 이걸 안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독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왕정, 과두정, 민주주의 크게 이렇게 좀 더 나눌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나누는 거의 기준이 뭐냐? 지금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왕정은 지배자가 하나, 과두정은 지배자가 셋, 넷, 민주주의는 지배자가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참여의 폭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아이고, 밖에서는 또 열심히 싸우시고 또 안에서도
자,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치 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발원했던 나라로 유명한 데가 어디죠? 그쵸. 고대 그리스죠. 고대 그리스 중에 아테네 특히.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했던 국가도 있고 스파르타처럼 왕정이 있었던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또 아테네조차도 민주주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꼽혔다고 하는데 고대 그리스에도 왕정도 있었고 과두정도 있었고 민주주의도 있었어요. 그럼 민주주의를 고대 그리스에서 싹 텄는데 민주주의를 고대 그리스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그 데모크라시가 그리스의 어원을 두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데모크라티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왕정은 고대 그리스에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 독점을 뜻하는 접두사로 뭐를 써요? 모노. 훌륭하십니다. 모노라는 게 하나를 뜻하는 접두사거든요. 그래서 왕정은 그리스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그려졌냐면 지배자가 하나인 지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모나키. 즉 모노 플러스 아키예요. 아키는 뭐냐면 우리 건축학을 아키텍처라고 부르죠.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지배자가 모노인 아키텍처다. 구조다. 지배 구조다. 해서 모나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노 플러스 아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머릿속에 왕정이 어떤 이미지로 상상되는지 지금 상상이 되죠. 과두정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정답입니다. 예, 올리가키라고 불렸던 이유는 뭐냐면 올리고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올리고당이 뭐냐면 과당이 분자가 3-4개가 붙은 거를 올리고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3, 4를 뜻하는 접두사가 올리고예요. 그러니까 올리가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애들이 한 3개, 4개의 가문이 지배하는 정치 시스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자, 데모크라티아는 어떻게 되죠? 자, 데모는 뭐예요? 데모? 네? 밖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 뭐 같은 어원의 뿌리를 두고 있죠. 자, 데모가 무슨 뜻이죠? 우리 데모스에서 나온 말인데 데모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 명을 뜻하는데 단순한 여러 명이 아니에요. 민중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가 여러 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저녁 시간대 퇴근 무렵에 지하철 역에 들어가면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와, 데모스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사람들이 쫙 앉아있을 때 와, 데모스다 그랬을까요? 똑같이 사람은 많아요. 촛불 광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데모스라 그러고 지하철 역사에 사람이 많은 걸 가리켜서는 데모스라고 안 불렀어요. 데모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수인 건 기본인데 뭔가 각성이 돼 있고 서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면서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모스라고 불렀어요. 예. 자, 데모스의 크라티아예요. 이상하다. 왕정, 과두정은 다 아키가 붙었는데 아키가 아니네. 자, 크라티아는 뭘까요? 힘이란 뜻입니다. 힘.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이미지 머릿속에 떠올랐던 민주주의의 상은 뭐냐면 각성돼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한쪽 방향을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 사람들이 힘을 딱 동의해서 힘을 딱 모으면 사회의 모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민주주의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상상이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나키는 왕이 지배자가 하나인 지배 시스템이네. 올리가키는 지배자가 3-4명인 지배 시스템이네. 근데 민주주의는 민중이 원하고 민중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다.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끊임없이 막 변화하면서 하나의 어떤 고정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민중의 힘이 관철되고 있는 그런 상태, 민중들의 의사가 관철되고 있는 상태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주의 굉장히 원초적인 모습인 거거든요. 지금이야 저희가 뭐 선거제나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미 다 그래서 마치 양복 같은 걸 딱 갖춰 입은 그런 민주주의를 생각하시지만 고대 그리스인이 겪었던 그리고 생각했던 원초적인 민주주의는 민중들이 원하면 그 힘과 뜻이 관철되면서 모든 게 다 변화할 수 있고 변하는 그런 상태를 민주주의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데모크라티아다. 여기서 근데 사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자, 아까 제가 어원으로 말씀드렸죠. 데모스가 뭐라는 거예요? 깨어있고 소통하고 뭔가 지향하고 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집단이에요. 그걸 데모스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 어원 자체에 이미 깨어있는 시민들이 전제가 돼야만 그 사람들의 크라티아 힘이 관철되는 거예요. 데모스가 없으면 데모스의 크라티아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이건 그냥 어원에도 이미 나와 있는 얘기예요. 데모스가 있어야 데모스의 크라티아가 있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있어야 그 사람들의 힘이 관철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프랑스 혁명 때요. 사람들이 시민이라고 자기 자신들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민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다 자기 시민이 아니라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치를 관철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선 사람들을 프랑스 혁명 때 시민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또는 시민이라고 인정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머리에 꽂아줬어요. 그래서 그걸 꽂고 다니는 사람들만 시티즌이었어요. 예. 근데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시민도 아니야. 예.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데모크라티아가 나오는데요. 데모크라티아의 이미지가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 무섭지 않으세요? 안 무서우세요? 예? 민중이 원하면 민중이 원하는 대로 다 때려 부시고 다 바꾼다는데 안 무서우세요?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부터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던 거예요. 민주주의가. 저한테는 공포의 대상이 아닌데 귀족들한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민주주의란 어차피 빈자를 위한 정치체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빈자가 뭐죠? 가난한 사람들. 민주주의는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부자가 많아요? 부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잖아 어느 사회나.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들이 딱 원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죠? 평등하게 딱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나 귀족들은 어떻게 써요? 싫죠. 싫은 정도가 아니죠. 무섭죠. 혐오스럽고. 예.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나라를 누가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철인. 거기서 얘기하는 철인이 어떤 철인이에요? 철인 28호, 철인 아톰, 철인 3종 경기. 정확히 얘기하면 철학자를 얘기해요. 그 당시는 철학자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왕이 된다. 왜? 일반적인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개 돼지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냐. 모든 걸 다 아는 철학자가 왕이 돼서 밥도 떠먹여주고 똥도 닦아주고 해야 된다. 라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주의는 어차피 빈자를 위한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썼던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가 아테네에서 심화되니까 활성화되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처럼 대우받으려고 한다.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의 내용을 맞는지 틀리는지 따지더라. 그다음에 이방인 외국에서 온 도시국가니까 그 도시국가 밖에 있는 사람이 도시국가의 구성원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더라. 심지어는 동물들도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길에서 마주쳐도 길을 안 비켜주더라. 이런 X 같은 정치 체제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는 지금 동물권도 얘기하지 남녀평등도 얘기하지 스승하고 제자 사이에도 왜 토론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이 굉장히 극도로 혐오했고 공포스러워했죠. 그래서 사실상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고 억눌려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아까 어떤 분이 그 정치 체제 뭐 어떤 형태가 있냐 얘기했더니 공화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아니 여러 국가가 있지만 유명한 국가들 중에 탄생의 과정과 모습을 우리가 다 잘 아는 나라가 있어요. 워낙 역사가 짧아서 어떤 나라가 그렇죠? 엄청 센 나라인데 미국은 어떻게 탄생됐는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헌법을 기초해서 헌법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서 선거에서 대통령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와 우리 나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라 만들어지고 했던 걸 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봤던 거죠. 근데 민주주의가 얼마나 그 혐오스러웠냐면 그 미국이 그런 식으로 독립해서 헌법을 만들고 나서 헌법의 아버지들이 미국 헌법을 가리켜서 와 이게 민주주의 헌법이다라고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대통령도 뽑고 막 국회의원도 뽑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민주주의란 말을 안 썼어요. 공화주의 헌법이라고 그랬어요. 공화주의 헌법. 공화주의에 대해서 잠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나라 헌법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으니까 공화가 무슨 뜻이에요? 공평하게 잘 사는 공공의 나라다. 맞아요. 공화라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이게 아시아권에서 쓰는 말인데 그 제가 이거 하도 많이 얘기하고 다니까 중구난방이라는 사자성어 아세요? 그 무슨 뜻이에요? 두서가 없이 막 제가 지금 강의하듯이 두서 없는 거,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그죠? 제대로 정신 못 차리는 거 이걸 중구난방이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중구난방은 이게 민중할 때 중자예요. 민중의 입은 막을 빵자거든요. 막기가 난 어렵다예요. 민중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라는 게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중국에 나라 이름 까먹었다. 제나라인가 그럴 텐데 왕 이름이 려예요. 려라는 왕이 있는데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독재를 한 거죠. 그래서 막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죽이고 귀양 보냈는데 그때 이제 신하 중에 하나가 충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중구난방입니다. 너 왜 이렇게 정신 산란하고 그러냐. 이게 아니라 왕이시여 백성의 입은 막기가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을 좀 들으세요. 안 들으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라고 중구난방입니다. 라고 고언을 해요. 근데 그 왕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계속 폭군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쫓아냈어요. 그럼 왕이 없어진 상태가 됐잖아요. 그럼 왕이 없어졌으면 다른 나라의 예나 또는 전례를 비춰봤을 때는 왕을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왕을 새로 그 왕 쫓겨난 애의 친척을 막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다음 왕입니다 추대를 했을 건데 그냥 왕을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이 화합해서 나라를 다스려 버린 거예요. 왕 없이. 그게 바로 서로공 화합할 화자 공화예요. 그게 공화. 왕 없이 다 화합해서 공공이 나라를 다스렸다가 공화입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이라는 사자성어하고 이 공화라는 말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로마에서도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공화국이 뭐예요? 리퍼블릭. 리퍼블릭이 뭐냐면 이게 로마에서 나온 말인데요. 로마 라틴어인데 레스 퍼블리카에서 나온 말입니다. 퍼블리카는 지금 현재 영어로 퍼블릭이에요. 공공. 레스는 더예요. 더 퍼블릭. 그러니까 로마도 왕정도 있고 과두정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쫓아냈어요. 똑같아요. 고대 중국하고. 그냥 왕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왕 없이 시민들이 화합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라가 뭐냐? 우리 거지. 예전에 왕의 것이었지만 우리 거, 공공의 것. 그러니까 더 퍼블릭이야, 더 퍼블릭이 하다가 레스 퍼블리카 하다가 리퍼블릭이 나온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서 미국의 그 헌법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자기네 헌법을 민주주의라고 하기엔 너무 두렵고, 그죠? 왜냐면 진짜 그런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막 다 바뀌고 뭐 이러니까 그건 두렵고, 대신에 왕은 없고, 그죠? 사람들이 화합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헌법은 아니고 공화주의 헌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공화주의란 이름으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죠. 막 왕 목도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로베스피에르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야, 공화주의가 더 무섭다. 차라리 민주주의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건데. 자,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왕정, 과두정, 민주주의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게 이제 이런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폭, 가능성의 크기에 따른 구분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당연히 왕만 사회 구성 원리나 운영 원리를 결정할 수 있었고, 이때는 귀족 가문 몇 가문과 그 구성원들, 이때는 뭐죠? 국민들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민주주의 한다 그랬을 때 바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2차 대전 무렵, 또 2차 대전 지나서 상당 기간 때도 유색인종 투표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여성 투표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민주주의라고 해도 굉장히 작은 폭이었다가 그게 점점 넓어져 온 거예요. 고대 그리스 때는 더했죠. 일정한 자산이 있는 성인 남자만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자, 그러면 국민의 정치 참여 폭이 점점 커지고, 심지어 민주주의에서도 계속 지금 국민의 정치 참여 폭은 커져 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캠페인 또는 이번에 패스트트랙 태웠던 선거법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참정권의 폭을 넓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넓혀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서구 유럽은 16세, 14세에게 투표권 인정해주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하원 의원 또는 어떤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16세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예.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희들이 더 점점 더 넓은 거고, 민주주의 한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참정권의 범위가 넓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폭이 커지고, 그죠? 커지고 또 이해 상충이나 갈등의 관계가 커지고 할수록 점점 필요해지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당입니다. 정당.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요, 정치적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 규모도 작았죠. 작은 인구 규모에 성인 남성의 일정한 자산을 다 갖고 있고, 한 사람들만 모아나 봐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 크게 다툴 일이 있나 없나? 별로 크게 다툴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주로 결정했던 거는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였지. 그래서 그런 동일성이 큰 소수의 사람들 내부에서 참여를 보장하면서 정치를 할 때는 정당이라는 게 굳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30, 40명 되는 반 운영하는데 정당이 필요합니까?
뭐 각 분단마다 정당을 만들어야 될까요? 꼭?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점차 이제 참여의 폭이 커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다양해진 갈등 관계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 만한 중간적 기제가 필요해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는 예로는 고대 그리스처럼 모든 민주주의 그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발언권을 다 준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실험에서 봤던 건데 미국의 어떤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발언하면 30몇 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참여의 폭은 넓어지고 이해관계는 복잡해지되 그런 의사들을 잘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갈등 관계를 조정하고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중간 기제가 점점 필요해지겠어요? 안 필요해지겠어요? 필요해지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당이라는 산물이에요. 정당이라는 산물이에요. 초기의 정당은요. 초기의 정당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어요. 민주주의의 적이다 또는 심지어는 조금 나은 평가도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악이긴 악인데 필요하니까 좀 인정해주자 그 정도였어요. 왜 민주주의 적 또는 민주주의 필요악이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필요악이라는 평가를 왜 받았을까요? 그 당파. 마치 이거는 당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거 민주주의면 내가 내 의사가 뭔가 반영되고 내 의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당이 끼니까 마치 내가 정치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 정치하는 것 같고 더 심지어 나가서는 이 특정 이익에 맞춰서 이 당파가 움직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에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악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평가보다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워낙 정당의 역사가 짧아요. 정당이 출현한 역사가 짧고 뭐 토리당, 휘그당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짧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 기간 존속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헌법에 정당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헌법에 정당이 명시되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튼 그래서 정당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정적인 평가를 딛고 핵심적인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기제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당이 또 나름 신속하게 빨리 발달했던 나라가 미국인데요. 다른 유럽보다. 그 정당이 초기에 민주주의의 적일 수도 있다라고 봤던 정치학자 중에 맨날 이름도 까먹고 그 사람 책도 까먹는데 미국을 건너와서 미국의 정당 작동 시스템을 보니까 이게 꼭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구나라고 판단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논리만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정당을 생각했을 때 이건 내가 정치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정당이 정치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내 뜻이 왜곡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당은 좀 없어져야 되겠다. 민주주의의 진짜 근원적 개념에 따르면 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지겹고 힘드시죠? 제가 빨리 끝낼게요. 근데 미국을 와서 보고 달라진 느낌이 뭐냐면 정당에 대당되는 개념에 이런 개념을 발견한 거예요. 데마고그. 데마고그가 뭘까요? 데마고그. 선동가. 아주 나쁜 의미로 쓰면 선동가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그 사람은 이제 선동가라는 나쁜 의미로 쓴 건 아니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이라는 의미로 썼어요. 예, 그 책에서는 자기 책에서는 정의하기 나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당도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아무리 거대해도 표를 못 먹으면 죽잖아요, 정당은. 그죠? 근데 데마고그 즉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정치인이 딱 등장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인원도 많고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고 그런 거대한 정당도 표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데마고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데마고그로 향한 민심에 결국 정당이 굴복하던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저렇게 거대한 정당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저런 과정을 통해서 민심에 굴복하고 민심을 수렴하더라 하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얘기가 꼭 다 맞는다는 건 아니고 그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밌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목격한 적이 있어. 미국에서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경선하기 전에, 대선 붙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는 힐러리하고 누가 붙었었죠?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졌다. 진 건 저도 아는데 미국 민주당이 버니 샌더스가 갖고 있는 경제 사회 정책을 당 강령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랬잖아요. 당 강령 다 수정했잖아요. 버니 샌더스 내용을 수렴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현대 정치에서도 본다는 거예요. 버니 샌더스가 인기 없었을 때 그렇지만 버니 샌더스 말이 맞으니까 일단은 강령을 바꾸자 그랬던 게 아니라 버니 샌더스가 확 뜨니까 버니 샌더스가 갖고 있던 생각에 미국 민주당이란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민주당이 바뀌는 거죠. 색깔이. 그런 예가 지금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경로로 요거는 그냥 참고삼아 재밌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정당과 데마고그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더 좋고 건강한 관계 또 건강한 정당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꼭 데마고그가 아니더라도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끊임없이 수렴하면서 스스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정당조차도 가끔은 이런 식으로 변하기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올바른 거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사가 평상시에도 계속 잘 수렴이 돼서 정당이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사에도 부합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보면은 항상 이 정당이든 또는 정당을 지배하는 정치 엘리트들이 꼭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 생각이 맞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당을 끌고 가기도 하고 또는 민의나 당원들의 마음을 무시하기도 하죠. 저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퓰리즘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의외로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파퓰리스트라는 거는 사실상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정당 이름이기도 합니다. 19세기 아니 1900년대 초반에 1800년대 말에 하고 1900년도 초에 미국 정당들이요. 당원들이나 국민들 마음에 맞춰서 정치를 안 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거대 재벌들이 미국에 많았거든요. 철강왕, 석탄왕, 선박왕, 기차왕, 신문왕, 이렇게 왕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정도로 힘센 재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당들이 선거제도 있고 정당도 있지만 실제로 정치는 그 다 왕의 뜻대로, 그 왕들의 뜻대로 됐었어요. 그랬을 때 이 대중과 국민을 배신한 이 정치 엘리트들로부터 저항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등장했던 흐름이 바로 파퓰리즘이에요. 파퓰리즘. 뭐냐면 민중의 뜻에 따라 정치하겠다. 우리는. 그 움직임이 농민들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파퓰리즘이 나쁘다?
뭐 나쁜 파퓰리즘도 있고 전 좋은 파퓰리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같이 중립적인 용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파퓰리즘 나쁘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국민들 뜻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튼 그래서 건강한 정당은 이런 데마고그와의 관계 뭐 이런 거보다는 국민들과 또는 당원들의 뜻을 수시로 받아들이면서 바뀌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원들의 역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제 제가 민주주의의 어원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민주주의라는 건 그 자체가 깨어있는 시민을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데모스라는 게 존재해야만 크라티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당이라는 걸 바꾸기 위해서 꼭 데마고그의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당원들이 뭔가 요구하고 그러면 또 바뀔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당은 표를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리고 정당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도 당연히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당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에서도 깨어있는 시민들 또 당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인간은 그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 인간을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한 개념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실제로 인간은 사회를 잘 이루고 또 보다 사회를 크게 이루고 또 보다 복잡한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는 말씀드렸죠. 최근에 뇌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뭐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실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간이 어느 정도로 사회적인 동물인지 그리고 사회관계를 이루는데 적합하게 진화했는지. 여러분들 개그 프로 보시면요, 그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TV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TV에서 효과음으로 웃음소리가 나오는 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자주 나오죠? 왜 그래요? 왜 웃음소리가 나면 시청자들이 보고 웃어요? 맞아요. 사람들은요, 남들이 재밌다 그러면 재밌게 느낍니다. 예, 그리고 남들이 좋다 그러면 좋게 느끼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1년에 기업들이 수백 조를 들여서 광고라는 걸 찍어요. 뭐 맥주 같은 거 탁 마시면서 정우성 같이 잘생긴 사람이 캬 하면 그걸 왜 만들고 왜 틀어주냐고요. 그런 걸 우리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예. 그래서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인간의 뇌는 그렇게 서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오히려 민감하게 돼 있고요. 심지어 이런 실험도 있어요. 잘 보이세요? 어느 막대가 제일 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실험을 해봤는데 100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하는 건데 그중에 90명은 짠 거예요. 어떻게 짰냐? 제일 긴 막대가 1번이라고 얘기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10명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근데 1번부터 100명 쫙 세워놓고 이제 답을 합니다. 제일 길어 보이는 막대가 무엇입니까? 그럼 1번부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1번이요 그래요. 두 번째 사람도 뭐라 그래요? 1번이요 그래요. 세 번째 사람도 1번이요. 근데 그러면 안 짠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1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도 뻔한 것조차도 타인의 판단과 타인의 사고에 인간은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좀 복잡한 해석이 필요하고 평가가 필요한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경제가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경제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경제가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김호준 씨도 그렇게 얘기해요. 경제가 어려운 것도 풀어야 되지만 경제가 무조건 어렵다고 하는 그 인식도 좀 풀어야 된다. 실제와 인식 두 가지를 다 풀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차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뭐 논현동의 공실률을 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논현동이 이 정도로 공실률이 높으니 어떻게 되겠냐. 근데 서울시 전체 공실률은 어땠어요? 차이가 없었어요. 예전하고 2017년, 18, 16년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공실률. 논현동만 좀 차이가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대료 같은 게 오르면 사람들이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임대료가 폭증한 데는 당연히 비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실률은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논현동도 보면은 상가 건물은 비지만 오피스텔 이런 데는 안 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다 어렵구나 막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닌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인간은 타인의 사고와 판단, 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독립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퍼스널 컴퓨터 같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 터미널형 컴퓨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져요. 그러면 나는 독립적 사고가 불가능한 존재인가?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데 그렇지 말고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개념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내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작다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가 세상을 바꾸고 싶냐? 그러면 매주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쓰레기를 주워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걸 본 사람, 그 소문을 들은 사람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를 아까 아주 그냥 통시적이고 넓게 개념을 잡았지만 정치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최상층의 정치, 뭐 의회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정치도 있고 그 아래쪽 정치도 있고 아주 아래쪽 정치도 있겠죠. 뭐 의회 같은 데서 아주 정치적으로 집약돼가지고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들이 매번 일어나는 곳, 좀 덜 일어나는 곳, 거의 일상 단계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사회적 합의, 상식, 룰 이런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곳은 여기라기보다는 이쪽이겠죠, 그죠? 그죠? 이쪽의 사회적 상식과 합의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은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계속하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선한 행위, 좋은 말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암묵적으로 형성돼 있었던 사회적 합의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뇌과학자들은 정치의 가능성, 정치의 방법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거니까 그렇게 보면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좁게 돼 있고 이상하게 돼 있는지를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전에 이제 재작년인가요? 2017년이면? 재작년이겠구나. 예, 재작년에 대통령님 발의한 개헌안에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으이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 근데 이걸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야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자, 근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근자가 무슨 근자예요? 근면하다, 성실하다. 그럼 저 말을 풀면 어떻게 돼요?
근면하게 일하다. 근로란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일하다가 아니라 근면하게 일하다예요. 그죠? 그거를 일하다로 바꾸자는 거였어요. 그죠? 그랬더니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너무 많이 들어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헌법에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써놓으면 되는 거지 잘생긴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써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너무 괴롭지 않겠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잖아요. 이민 가고 싶잖아.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그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써야 되는데 잘생긴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써놓은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로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걸 바꾸자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 또는 상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많이 오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사회 정책이나 또는 정책적 방향을 얘기하려고 해도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바꾸려면 사실 여기서 얘기가 좀 많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합의들이 좀 바뀌고 그러면 위에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선택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정치를 이렇게 수직적으로 봤을 때 최근 아까 사회적 동물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봤을 때 이 정치의 가능성이 굉장히 의외로 크고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담당해 주실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깨어있는 시민, 당원 이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당원은 이미 정치적으로 결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다 당원이신가요? 그죠? 저는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당원은 이미 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처음에 입당할 때 이제 제가 영입돼서 입당할 때 제가 막 진짜 솔직히 고민이 많았죠. 아, 이게 진짜 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내가 생사고를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더니 또 옆에서 당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래 정당 새로 이렇게 가입하실 때 마치 결혼할 때처럼 고민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혼할 때 고민 안 했거든요. 정당에 가입할 때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일단 결단을 했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당을 만들려고 하죠. 자, 지금까지 그래서 쭉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정치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치의 형태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울러 공화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정치의 형태가 민주주의로 갈수록 또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참여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당이라는 기제가 점점 더 필요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뀌는 것이 필요하고 당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특히 정치의 영역을 봤을 때 진정한 의미의 그리고 큰 의미의 정치가 일어나는 영역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